반갑습니다. 실천론 3강 4주차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리죠? 음악도 한번 틀어주고. 잘 들리나 모르겠네. 오늘은 좀 시간적 여유가 있어요. 오늘 나갈 파트가 그렇게 양도 많지 않고 좀 복잡하고 어렵고 외울 개념도 없어서 좀 시간 좀 여유가 있어서 이거저거 드론드런 이야기 좀 하고 얘기 좀 하고 과제 이야기 조금 할까 해요. 그래서 오늘은 수업 이야기를 하고 뒷부분 가서 과제 이야기를 조금 할까 합니다. 사실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과제가 원래 팀플 과제예요. 물론 제가 수업에서 팀플 과제는 팀플이지만 성적은 개별적으로 매기죠. 근데 이런 국면에서는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떤 식으로 과제를 해야 될까. 그래도 원 방향은 바꾸지 않을 생각입니다. 영상 만드는 과제는 그대로 진행할 건데 조금 스타일을 변경하고 방식도 조금 변경을 할까 해요. 지금 정해진 게 뭐 100% 이렇게 간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얼추 한 7, 8월 이상은 이 방향성대로 가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지금도 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코로나 사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저희가 대면 수업을 할 수 있지 않을지 저는 조금 못한다고 봐요. 교육부 방침에 따라서 코로나 사태가 진정된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그래서 진정된다라는 말은 최소한 그 감염자가 없거나 혹은 정말 최소한 감염자가 우리 지역 내 혹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 지금 거의 한 8,000명 넘었는데 한 100대나 10대 단위로 떨어져야 되지 진정이나 뭐 이런 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그런 일이 이게 다 회복될 때까지 사실 이게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이에요. 한 세기에 한 번 일어나는 팬데믹 현상, 이게 물론 이 팬데믹 현상이 더 빨라진다는 예측도 많은데 이 팬데믹 현상이 단순하게 뭐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해결되는 그런 건 저는 아니라고 명백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학기 저희가 만날 수 없다는 가정을 저는 먼저 세우고 있어요. 물론 이건 저의 생각이긴 하지만 저희 기본 과정은 이번 학기는 비대면 강의를 한 학기로 간다. 실제 지금 보면 서울여대라든지 성균관대학교가 지금 비대면 강의를 거의 서울여대는 정했고 성균관대학교도 거의 하기로 한 걸로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몇몇 학교들은 그 방향성을 정했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런 가설을 세웁니다. 우리 못 만들 거다. 비대면 계속 할 거다. 그런 차원에서 제 과제의 방향도 그렇게 정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떤 다양한 생각이 있겠죠. 근데 뭐 제 생각이 가급적 틀렸으면 좋겠어요. 저도 틀렸으면 좋겠는데 세상이 돌아가는 방향성이나 어떤 여러 가지 증거 자료를 보면 제 가설이 맞을 가능성이 틀릴 가능성보다는 훨씬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계속 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제 어떤 수업 방향을 조금 따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수업 빨리 좀 진행하고, 사실 오늘 진도 나갈 게 그렇게 길진 않아요. 왜냐면 여러분도 아는 내용도 많고, 굳이 몰라도 그냥 보편적인 이야기도 굉장히 많아요. 사실 사회복지윤리와 가치는 이쪽 양은 좀 뭐 다른 학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3시간 수업에 1시간에 1시간 반 만에 넘어갔었어요. 왜냐면 그게 막 엄청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뭐 시험에 막 엄청 자주 나오는 영역이라든지 복잡하고 어려운 영역이 아니고 솔직히 말해서 그냥 들으면 좀 알 것 같은 내용? 뭐 이런 내용이죠. 그게 어쩌면 너무 당연한 게 상식선이에요. 그러니까 상식선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담아놓은 게 윤리나 강령, 가치 같은 거고 사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법도 최소한의 도덕이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흔히 말해서 강령, 뭐 법 이런 것들이 어떤 도덕적 차원의 상식 차원을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예. 그것이 특별하지 않은 이상 그것을 조금 벗어나기가 힘들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오늘 이번 주에 하는 내용이 태반이 아시는 내용일 수밖에 없고 사실은 이 부분을 조금 많이 깊숙하게 물론 이걸 여기서 제가 어렵지 않다 하는 이야기는 실천론의 영역이고 사회복지 전체의 어떤 학문의 관점에서 이런 가치, 윤리, 철학 같은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냥 통계 어떤 영역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전 어렵다고 믿어 심치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건 답이 없는 영역이잖아요. 이런 영역들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그 논문으로 쓰거나 아니면 이러한 사회복지 윤리의 가치에 대한 정당성, 뭐 배경, 그리고 앞으로 우리 이런 거를 정말 글로 쓰기도 너무너무너무 어렵지만 어떤 학부 수준에서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은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 스스로는 좀 해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윤리는 우리 학교에도 있고 수업이 따로 있어요. 윤리학 철학 수업이 따로 있죠. 예. 김 교수님께서 주로 하시는 윤리학 철학 수업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주요 내용이나 담론, 그 다음에 어떤 사례, 그 다음에 딜레마적 상황, 갈등 상황 같은 더 전문적인 지식은 우리 학과 사회복지 융합 전공 선택 과목 중에 하나인 사회복지 윤리학 철학에서 다루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공부하고 싶다라면 그 수업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수업 진도 조금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사회복지 뭐 하면서 이제 지식, 가치, 윤리 같은 것들 이야기가 참 자주 나옵니다. 사회복지 지식, 뭐 여기도 기술 이야기도 나오고 보통 이렇게 보면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 방향성 또 그림을 제가 이렇게 피드백을 좀 받아요. 이제 동영상 하고 하면 몇몇 선생님들이 학생들 뭐 주변 지인들이 너 혹시 패드 없냐, 드로잉 패드 없냐, 너 왜 막 그리냐고 하시는데 요 며칠부터 제가 굉장히 패드를 많이 그리고 있는데 패드로 그리는 것과 마우스로 그리는 게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깨달았어요. 제가 정말 그림을 못 그리는구나. 네, 어떡하겠어요. 제가 그림을 못 그리는데. 그림 못 그리는 게 제 죄는 아니잖아요. 그쵸? 그냥 그래서 제가 최대한 그림을 단순화시켜서 그리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졌어요. 네. 보통 이 가치가 이제 윤리에도 영향을 주고 뭐 당연히 윤리도 가치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이제 가치 안에서 뭐 이러한 지식에 영향도 많이 받고 물론 지식도 이렇게 영향을 주기도 하겠죠. 이런 지식에서 영향을 받은 게 또 뭐 받은 게 뭐 이렇게 접어놓고 여기 뭐 이제 여기서 이제 들어가는 게 이제 기술 같은 거, 네, 뭐 기술 영역 같은 것도 당연히 이렇게 들어가고. 그리고 뭐 전반적으로 여기 보면 또 이렇게 뭐 하나 들어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다?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쯤 배울 이론 같은 것도 이 어디쯤에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 지식, 이론, 때로는 이론이 같이 해주기도 하고 더 많이 주기도 합니다. 글쎄 이론과 윤리가 연동이 되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조금 모르겠어요. 이 파트는 제가 조금 자신이 없어요. 왜냐면 제가 사회복지 윤리나 철학 영역을 깊숙하게 공부한 연구자가 아니라서 사회복지 윤리가 이론이 윤리에 이렇게 맞닿아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는 조금 제가 공부하는 이론의 영역과는 조금 다른 것 같기는 해요. 그러나 확실한 건 이거는 맞아요. 여기가 뭐가 들어가냐면 이걸로 할게. 갑자기 이렇게 하나가 있다면 여기에 만약에 철학이라는 게 있다면, 철학이라는 게 존재를 한다면 이거는 이렇게 이론과 철학은 있다가 있고 당연히 철학은
윤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만약에 이 관계가 이 두 가지 이론과 윤리의 관계가 좀 명확하지 않다면 최소한 철학과 이론, 윤리 이 세 가지 관계가 이렇게 있다면 윤리 이 철학이라는 하나의 개념이 이론과 윤리에 함께 쌍방향 영향을 주고 있지만 이 둘의 관계는 조금 거리가 있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막 와닿지는 않습니다. 뭐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지만 사회복지의 어떤 수많은 이론과 윤리가 명확하게 떨어진다. 저는 아직까지 여기 관계까지 이렇게 선형적 관계를 좀 고려해보지는 힘들 것 같고, 반면 어떤 이론이라는 것이 주로 철학에 많이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받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가 아닐까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렇죠? 뭐 요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시 미치는 지식 다시 이렇게 궁극적으로 영향을 주는 하나의 가장 큰 중요한 담론 이야기 이런 것이 실천이라는 거죠. 우리의 실천이라는 뭐 당연히 뭐 제가 계속 당연 이야기해야 돼. 당연히 실천은 기술의, 실천은 이론의, 실천은 철학의, 지식의, 가치의 일상방향 영향을 주는 거는 맞습니다. 네. 아시겠죠? 우리 실천론 이야기를 하잖아. 그냥 실천론을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래서 어떤 이렇게 이야기 지금 되고 있는 기술, 어떤 이론, 철학, 윤리, 가치, 지식들을 다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실천론의 어떤 특성이 그런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영향을 받고 그러니까 다시 받은 것이 다시 상층으로, 그러니까 상향식 하향식을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어떤 메커니즘이 사회복지 실천 영역이지 않을까라는 게 제 어떤 학자로서의 생각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교과서에서도 이 이야기를 이렇게 간접적으로 때로는 직접적으로 합니다. 근데 제가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은 이론과 윤리의 영역은 조금 모호하지 않냐. 때로는 관계가 없을 수도 있고 어떠한 영역에서는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왜냐하면 어떤 이론이라는 것과 철학이라는 것이 거의 붙어있는 영역이라면 얼마든지 윤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어떤 기술적 이론들이 있어요. 기술적 이론.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뭐 그런 이론? 뭐 TPB 같은 경우 뭐 Theory of Planned Behavior나 그 다음에 뭐 합리적 행동 이론을 말하는 거예요. 아마 탐 모델 같은 거, 테크놀로지 이용 모델 같은 것도 사회복지에도 쓰지긴 하지만 과연 그런 이론들이 윤리 강령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는 생각. 그런 거를 바라볼 때는 저는 이론과 윤리는 명확한 어떤 관계가 없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심지어 이 기술이 차라리 윤리에 대해 영향을 더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떤 이론은 정말 기술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지만, 이것도 어떤 상황의 맥락에 따라서 조금 좀 달라요. 그리고 어떤 맥락에서는 잘 맞아떨어지긴 하지만 내용만 갖고 봤을 때는 사실 이게 명확한 관계는 아니라는 게 제 기본 생각이에요.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저랑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선생님도 굉장히 많을 수도 있고요. 자, 넘어갈게요. 앞에서 좀 이야기 많이 했네. 자, 이제 가치 이야기할게요. 가치, 지식, 뭐 기술, 뭐 이런 이야기 중에 가치, 사회복지의 이야기, 가치. 요즘 그런 거 많잖아요. 가치 이런 거 있잖아. 말장난하는 것처럼. 그거 뭐 with value, 영어로 보면 그런 거죠. with value인데 한국어에는 가치 이렇게 말을 하죠. 자, 뒤에 계속 이야기하겠지만 가치라는 것은 굉장히 좀 윤리와 구분되는 개념이에요. 이 윤리와 굉장히 구분되면서 가치는 일종의 어떤 믿음? 제가 보통 가치를 많이 이야기할 때 다른 말로 선호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선호. 인간의 어떤 선호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윤리라는 것은 반대로 윤리를 이야기할 때, 제가 윤리를 이야기할 때는 어떤 기준이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씁니다. 윤리는 하나의 기준으로서 작용을 하고 가치는 하나의 선으로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가수라든지 탤런트라든지
뭐 동물도 마찬가지고 뭐 음식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좋아하는 선호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피자랑 국밥이 있어. 뭐 조각 피자랑 국밥 똑같은 7,000원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뭘 선택할 거예요? 여러분의 선호에 따라 선택이 달라지죠. 국밥이 피자보다 항상 가치가 있는 건가? 혹은 역으로 피자가 국밥보다 항상 가치가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죠. 사람에 따라, 때에 따라, 장소에 따라 이 가치 판단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에서 가치에도 사실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어떤 가치는 아주 없는 0에 가까운 가치도 있을 거고, 어떤 가치는 너무나 중대해서 무한에 가까운 가치도 있을 수도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생명에 대한 가치 같은 거 있겠죠. 반면 윤리라는 것은 이러한 아까 제가 말씀 선호라는 뭐 1부터 뭐 1, 2, 3 쭉쭉쭉 해서 뭐 이 무한대까지 뭐 이걸 뭐 10점 만점이라 치자. 얘를 10에 대한 어떤 선호라는 게 있다면 윤리의 개념은 좀 달라요. 윤리는 사실상 좀 명확합니다. 1, 0에 대한 것들이에요. 통계를 좀 아는 친구들은 이건 일종의 로지스틱 개념이고 로짓 분포의 개념이고, 얘는 그냥 정상 분포의 개념 같은 거예요. 뭐 이 분포를 따지면 뭐 이렇게 가고, 얘는 진짜 1과 0밖에 없는 이런 것들이에요. 0, 1 뭐 이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윤리에서는 이건 되게 윤리적이다, 비윤리적이다 라는 말을 명확하게 할 수 있지만 뭐 비가치적이다, 가치적이다 말을 좀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가치가 있고 덜 가치가 있다는 말을 우리가 쓰죠. 그런 것처럼 가치와 윤리는 개념적으로 조금 다릅니다. 다르지만 굉장히 연동돼 있어요. 이 두 가지 개념은 굉장히 연동되어 있습니다. 연동되어 있고, 이 연동되어 있다는 것이 둘이 플러스 작용도 하지만 마이너스 작용도 해요. 상충한다는 거죠. 가치와 윤리가 상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가치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이 비윤리적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윤리적일 수도 있지만 가치가 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뭐 극단적인 얘기를 하나 들어볼까?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뭐 어떤 개념이 있을까? 자, 뭘 해서는 안 돼.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물건을 훔쳐서도 안 되고, 타인을 해야도 안 되고, 우리가 그러면 어떤 법에 가까운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몇몇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대부분 가치도 별로 없어요. 물건을 훔치는 게 정말 가치 있는 일인가? 없어요. 그런 일은. 그쵸? 대부분 해서는 안 되지만, 때로는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 비윤리적인 것도 발생합니다. 많지는 않지만 세상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절대적 윤리주의에 봤을 때 인간의 자살은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종교적 관점에서 인간의 자살은 용납이 되지 않죠. 그 어떤 이유라도. 그런데 만약에 어떤 상황에서 나의 어떤 자살이 수백 명을 살릴 수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 됩니다. 굉장히 비윤리적이지만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예를 제가 지금 들어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영화 같은 거 보면 전쟁터에서 자신의 생명을 어떤 자폭이나 이런 걸 통해서 생명을 버리면서도 자신 동료들을 구하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예전 영화 보면 터미네이터 2 같은 거 보면 좀 그 스카이넷에서 들어가서 뭐 그런 할 때도 그런 일이 좀 있고, 뭐 어떤 영화에서 보면 그런 장면 되게 많죠. 클래시의 일종의 어떤 한 주인공이나 조연급 큰 주인공이 자기 생명을 버리면서 어떤 동료를 구하고, 이런 클리셰가 되게 많이 등장하잖아요. 굉장히 가치 있는 일로 표장이 되지만 사실은 윤리적인 관점에서는 굉장히 비윤리적인 행동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뭐 그런 것들 를 우리가 뭐 거짓말도 비슷해요. 어떤 거짓말, 어떤 당위성의 영역에서 거짓말은 절대 용납이 되지 않죠.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개념은 절대적 윤리 관점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모순이에요. 거짓말 자체가 나쁘기 때문에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것이 용납이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동료를 구하기 위한, 어떤 국가를 살리기 위한, 회사를 살리기 위한 선의의 거짓말은 굉장히 가치 있는 일로 우리한테 와닿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윤리와 가치는 조금씩 그 개념이 대부분의 것은 같이 갈긴 하지만 어떤 영역에서는 윤리와 가치가 굉장히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윤리적 갈등도 그러니까 그래서 윤리 재밌는 건 이런 거 보면 1과 0인데 이게 하나가 아니라 b도 있어. b도 1과 0이야. 이게 곱하기로 해볼게요. 얘가 1일 때는 1이고 얘가 1일 때는 이건 괜찮아요. 뭐 충분히 그럴듯해. 근데 문제는 이게 이렇게 곱해질 때는 좀 난리가 나요. 이렇게 곱해질 때는 얘도 0이고 얘도 0이야. 도대체 뭐가 더 이상한 거야? 혹은 그쵸? 아니면 뭐 같이 곱해가지고 1과 1이야. 뭐 둘 중에 뭐가 더 좋아? 우리가 판단하기가 힘들어요. 수학적으로 보면 이게 윤리적 딜레마, 윤리적 갈등이고요. 앞선 것은 가치와 윤리의 갈등 같은 예를 제가 지금 좀 들어드리는 겁니다. 뒷부분 좀 할 거예요. 뒷부분 할 건데, 가치와 윤리, 그러니까 생각보다 어떤 이 윤리가 굉장히 조금 여러 가지, 좀 복잡해요. 윤리의 관점이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생각보다 가치는 조금 쉬워요. 가치적인 것은 사실 이건 선후, 그러니까 이런 게 개념상으로 보면 이런 그런 징대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보다 얘를 좀 먼저 선택하면 좀 쉬워요. 근데 윤리는 그렇지 않아. 윤리는 절대적으로 1,0이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이 똑같은 1,0, 1,0, 1,0, 1,0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어느 일이 좋은지를 말하기가 굉장히 까탈스러워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이 많은 일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까?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얘와 얘 사이는 얘와 얘 사이는 굉장히 구분이 쉬워요. 그냥 일만 하면 돼요. 근데 어떤 일을 해야 될까? 그리고 어떤 용을 해야 되지? 세상에는 이런 일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최선과 차선이 있으면 이거는 굉장히 생각보다 쉽습니다. 최선을 선택하면 돼요. 근데 최악과 차악이 있어요. 최악과 차악이 있을 때 우리는 어느 것을 선택을 할 때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사회가 최선과 차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최악과 차악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하지 않죠. 최악과 차악 보면 둘 다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어느 것을 해야 될지를 몰라요. 영화를 보면 좀 그런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와요. 뭐 이쪽에서는 한 300명 인질이 잡혀있고 여기서는 한 299명이 잡혀있어. 뭘 선택해야 될까? 한 명만 더 얘를 선택해야 되나요? 여기에서는 아동이 어른보다 아동 대 어른이 7대3이고 여기는 6대4인데 아동이 여기 조금 더 많으니까 여기 해야 되나요? 그럼 이 6대4 중에 알고 보니까 노인이 9대 여긴 1이고 여기는 한 7대3이야. 도대체 어느 걸 선택해야 되죠? 뭐 이렇게 들어갔게 되면 선택이 안 돼요. 어느 나중쯤 되면 뭐 그냥 하늘에 맡기는 거예요. 동전을 던지거나 주사를 던지거나 뭐 이런 일밖에 되지 않죠. 그러니까 윤리적 문제와 뭐 가치가 함께 끼어들기 시작하면 이게 굉장히 복잡한 수로 변해갑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걸 판단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정도의 영역까지도 때로는 가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것들을 어떤 학문적으로 이렇게 논하기가 굉장히 까탈스럽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이 있으면 그 책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같은 책을 한번 정도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그 책이 엄청 잘 썼다, 뭐 좋다 이런 거라고 제가 좀 추천해드리기도 좀 어렵지만 어떤 흔히 딜레마적인 상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많이 해요. 책에서 보면 그런 딜레마적인 상황에서 우리의 판단은 무엇인가, 우리의 선택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는 우리 스스로한테 좀 질문을 던지는 우리 스스로 그런 질문을 해보는 측면에서는 좀 괜찮은 책이라고 생각해요. 좀 다른 이야기지만 제가 박사 공부를 할 때 저희 학교에 마이클 샌델이 한번 왔어요. 미국에 있을 때 마이클 샌델이 한번 와가지고 제가 또 그 수업을 또 들었죠. 들어가가지고 이제 열심히 또 들었죠. 이러면서 또 안 들리는 영어로 엄청 열심히 들었을 때 그 마이클 샌델이 지속적으로 했던 게 거의 1시간 반을 강연했던 기억은 나는데 정말 한 50분 동안 거의 강의의 70% 이상을 질문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클 샌델이 흔히 말하는 그 수사학, 레토릭을 쓰세요. 그러니까 계속 질문밖에 안 해요. 어떤 상황에는 질문, 그 질문에 대한 반론, 다시 또 질문, 이렇게 돌려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식의 어떤 수사학을 계속 쓰면서 이렇게 강의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정의란 무엇인가도 비슷하게 그렇게 수사학적인 기법으로 써서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그게 하버드 대학교 철학과 교과서 그 수업을 이제 그 교과서처럼 만든 거죠. 좀 많이 떴었는데 그걸 보게 되면 우리가 교과서를 바라볼 때 관점이 중립적인 관점에서 A랑 B랑을 이렇게 병치해서 하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요. 또 어떤 교과서를 보게 되면 A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B라는 입장을 계속 반박하면서 이제 그 교과서를 가는 것, 요 두 가지가 사실은 좀 굉장히 매력적이고, 사실 한국의 교과서들은 그런 것도 아니라 그냥 어떤 정보의 나열만 하는 방식이 좀 많아요. 특히 물론 이제 그 이공대는 당연히 수식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겠지만 인문사회과학의 교과서는 사실 그러면 안 된다는 게 저는 저 생각이 좀 커요. 오늘 좀 시간이 남아서 이야기 좀 하는 건데, 물론 우리가 실천론이나 흔히 말하는 10가지 과목, 10개 과목 영역에서는 그 국가가 정한 그 시험, 이게 1급 시험이기 때문에 국가가 정한 그 틀이 있어요. 이러한 것은 꼭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런 이공학 교과서처럼 그렇게 반드시 들어가야 될 내용을 넣기 때문에 어떤 교과서로서의 어떤 진짜 교과서로서의 의미는 좀 많이 퇴색되는 느낌이 좀 강해요. 이거는 뭐 선생님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 시험에 맞춰서 그러한 류를 갈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어서 교과서가 그렇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데, 그런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 그러니까 이 제가 하는 프계평이라든지 아니면 노인복지론이라든지 뭐 이런 류의 교과서는 사실은 그렇게 쓴 교과서를 제가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좀 지양하는 편이에요. 이용에 있어서 좀 지양하는 편이에요. 교과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여러 가지 논리 중에 큰 논리가 뭐 두세 가지 있으면 그 세 가지 논리를 중립의 입장에서 다루거나, 아니면 저자가 좋아하는 A라는 입장에서 B 혹은 C를 반박하면서 이렇게 교과서를 진행하는 게 저는 훨씬 가치 있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한국의 교과서들은 그냥 정보 제공 위주로 이렇게 너무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그게 썩 그렇게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지 않을까. 물론 그렇게 써야 되는 방법도 있어요. 뭐 조사론부터 시작해서 어떤 통계 분석론 같은 거는 어떤 굉장히 어떤 정교한 과학적 지식만을 전달해야 되는 교과서도 존재를 하긴 하지만, 그거 말고 우리가 뭐 노인복지, 아동복지, 윤리의 철학, 뭐 프계평까지도 뭐 그런 영역의 학문을, 그런 지식을 전달할 때는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전달자의 어떤 관점, 영어로 뷰라고 하죠. 아까 perspective라고도 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한국 교과서가 그런 걸 많이 안 담겨져 있는 상황은 조금 아쉽습니다. 네, 잡소리가 좀 길었어요. 다시 말하자면 오늘 좀 시간이 남아요. 자, 가치의 특성을 한번 볼까? 자, 가치는 좋다, 그리고 중요하다, 바람직하다라는 개념이 좀 중첩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가치에는 옳다 그르다가 있지는 않아요. 다시 말씀해 드릴게요. 가치는 1과 0의 개념이 아니고요. 가치는 이러한 개념과 가까워요. 혹은 뭐 이러한 반대 개념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것이 증가하는 게 있어요. 갈수록 거의 무한에 가깝게 증가한다. 뭐 행복? 아주 안 행복하다와 행복하다 이렇게 안 하잖아. 점점 행복을 보통 우리가 그리면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그러지.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너무 일령적인 관점을 하지 않죠. 그래서 또 가치의 어떤 개념 관점을 보면 가치는 어떤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지만 왜 이런 이야기를 잘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기 좀 곤란해요. 이것을 말하기는. 이걸 하지 마라. 왜? 이거는 말할 수 있어요. 윤리에서는. 이러하기 때문에 하지 마라. 근데 내가 이게 더 가치가 있어. 왜? 그러면 말하기 힘들어요. 여기 쉽게 말해서 국밥이 피자보다 좋은 걸 말하기가 곤란하잖아. 가격이 똑같은데. 안에 뭐 보면 심지어 나트륨 성분도 양도 같대. 그럼 왜 이게 더 좋아? 이거 말하기 좀 곤란하잖아. 개인마다 피자가 더 좋은 사람도 있고 국밥이 더 좋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걸 좀 말하기에는 곤란해요. 특히 경험적으로 말하기는 굉장히 곤란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딱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소개팅을 딱 나갔는데 딱 가서 첫 만남에
국밥을 먹어. 물론 국밥을 좋아하는 남녀가 만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도 피자 먹는 것보다 국밥 먹는 게 훨씬 좋을 거야. 근데 최소한 둘 중에 한 명은 국밥보다는 피자가 좋아. 근데 국밥 먹으러 가면 아씨 나는 피자 먹고 싶은데 국밥보다는 피자가 더 좋지 않냐라는 생각을 가지잖아요. 우리가 그런 느낌 같은 느낌 있잖아. 그런 거는 가질 수 있지만 이걸 어떤 증거로서 이게 명확하게 말하기는 곤란하다 라는 거 아셨으면 좋겠고. 레비 이 사람 좀 자주 나와요. 시험 문제 제가 이렇게 좀 자주 나온다는 말은 시험에 좀 자주 나온다는 거예요. 1급 시험에 이 사람 이야기 좀 많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이 가치 체계를 이제 3범주화 시켜서 사람, 결과, 순위에 우선 선호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떤 인간에 대한 사람 우선이라는 관점이 뭐냐면, 클라이언트를 인간으로 보고 그들의 능력, 우리 그때 첫 시간에 보면 그 인파워먼트 이야기를 좀 했었을 거예요. 제가 그 예전에 동영상 보면 그 사람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이 있든 그 사람이 가치가 있고 그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굉장히 많은 권한을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권한. 예,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 어떤 가치 체계가 어떤 개별성, 인간이 갖고 있는 개별성을 인정하자. 라면 이런 개념이고, 두 번째는 결과를 우선한다는 거죠. 어떤 결과? 바람직한 결과. 바람직한 성취에 대한 가치관이에요. 그러니까 사회가 이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 동등하게 혹은 형평에 맞게 해야 된다는 그런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워커들이 이러한 차별금지라든지 어떤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를 이야기를 해요. 이런 가치가 존재한다. 사회복지를 하려면 이러한 가치를 고민해야 된다. 세 번째는 수단의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수단의 가치. 즉 어떤 워커나 복지관이 서비스를 제공할 때 쓰는 방법에 대한 가치라는 거예요. 이때 방법은 뭐 프로그램 개발의 영역에 있어서 이 방법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현물을 주는 것보다 돈을 주는 것이 낫다. 뭐 그런 가치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자율성에 대한 가치가 나오죠. 자기 존중에 대한 개념, 비심판적인 태도, 이러한 방법까지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대하는 방법에 있어서 어떤 기존에 이 사람이 뭐 해왔든 말든 이 사람을 심판하지 않는다. 선입견을 가지지 않는다. 그래서 중립의 입장에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그럼 수단과 방법에 대한 가치가 여기서는 좀 더 크게 작용하는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의 가치도 들어가긴 하지만 그 프로그램의 가치보다는 이런 가치를 조금 더 많이 초점을 둔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요 세 가지 가치가 조금 역대 보면 1급 시험 문제에 좀 많이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이걸 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윤리가 나왔어요. 아까 이제 같이 이야기했고, 윤리 나왔어요. 자, 저 밑에는 제가 윤리 같이 이렇게 좀 정리해 놓은 거 보시고, 윤리 봅시다. 윤리는 규칙, 판단. 쉽게 말해서 법과 좀 유사해요. 법과 유사하고, 옳고, 좋고 나쁘고, 옳고, 그런 것에 대한 것이에요. 가치는 그런 걸 말하지 않고, 윤리는 이런 것을 이야기하겠다고. 이 윤리에 따라서, 이거는 옳아요. 이 윤리에 따라서 그런 것은 틀려요. 이 윤리에 따라서, 좋고 나쁘고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 기준이죠. 예, 기준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사실 말씀드렸지만, 윤리는 거의 1과 0에 대한 이야기, 하나의 준거 틀, 이정표, 여러분 들어본, 이렇게 가야 돼. 이정표라는 게 그런 거잖아? 이렇게 보면 길을 가고 있는데, 열심히 길을 가고 있는데, 이쪽에도 길이 하나 있고, 이쪽에도 길이 하나 있어. 이때 이제, 뭐가 나올게요? 여러분들은 이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게 이정표잖아. 이정표잖아. 영화에서 보면 갑자기 이런 거 있잖아. 영화에서 보면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아씨, 어떻게 그러지? 바람이 이렇게
바람이 막 불어서 이게 막 갑자기 막 이렇게 막 변하잖아.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이렇게 가도 되나 보다. 막 이렇게 막 애가 해야 나가. 굉장히 중립적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리니까 여러분이 싫어해서. 뭐 이런 사람이 원래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막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잘못해가지고 이게 길이 맞나 보네. 가가지고 여기서 막 이상한 나쁜 사람들 만나고, 막 이런 거 막 하잖아. X 가면 안 됨.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윤리가, 이 윤리가 그만큼 우리 세상에서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가 이렇게 혼동되거나 바뀌거나 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지금 제 말을 들으면, 당연히 안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안 되겠지만, 조금 뒤에 나와서, 우리 절대주의, 상대주의 이야기를 할 때, 또 이야기를 제가 또 해보겠습니다. 과연 윤리라는 것은 바뀌어야 되냐, 안 바뀌어야 되냐. 바뀌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데, 이게 진짜, 그런가?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해요. 여러분, 이때는 분명히 안 바뀐다고 생각을 하셨겠죠? 바뀌면 안 돼. 이렇게 하면 나쁜 놈 만나니까. 그쵸? 자, 윤리 상대주의와 절대주의 이야기를 조금 할게요. 자, 상대주의라는 것은, 절대주의부터 이야기해. 절대주의는 고정불변이에요. 고정불변이고, 객관적이라는 거죠. 세상에 어떤 윤리는 바뀌면 안 돼. 살인 같은 거.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죽여? 생명이 그 어떤 것보다 가치가 있지. 그래서 이 윤리적 절대주의 관점에서는 결과가 아닌 원인을 봅니다. 즉, 어떤 결과와 무관하게 그 행위 자체가 옳으냐, 그르냐를 관점을 바라보는 게 윤리 절대주의예요. 반면 상대주의는 헛소리하고 있네. 야, 사회가 이렇게 변했는데 어떻게 쌍팔년도의 윤리를 200년 전 윤리를 그대로 갖고 있어. 그런 게 어딨어. 개인이 소속된 사회의 기준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고, 세상에 어떻게 절대적 도덕 기준이 존재를 하냐. 세상에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관점에서는. 지금은 그것이 마치 절대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제가 이 수업에서 아마 다른 수업에서 이야기를 했죠. 이게 흔히 말해서 맥락과 컨텍스트와 이 내용의 관계예요. 하나의 내용은 이런 그 안에서 이 내용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쉽게 변하지 않아요. 일종의 고정되어 있다는 거죠. 반면 맥락이라는 것은 이 흐름에 따라서 변화 가능성이 크죠. 열려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 맥락 속에서, 즉 다시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많이 보는 거고, 이 두 가지가 어느 것이 옳다 틀렸다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단지 이 윤리 절대주의와 상대주의가 있다는 걸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다시 아까 위에서 돌아갔을 때, 아까 이야기했을 때 제가 막 그렸잖아요. 이정표에 따라서 바뀌어서 다른 길로 가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역으로 이정표가 이렇게 바뀌어서 더 나은 무엇을 우리가 더 나은 much better good 더 나은 무엇을 우리가 만날 수도 있고, 혹은 이런 것도 우리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이게 분명히 좋았어요. 예전에는 분명히 좋았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얘가 변한 거야. 이렇게 변했어요. 이런 거 되게 많죠. 세상에, 수십 년 전에는 어떠한 예를 들어서 학교를 그만두는 거, 중고등학교를 그만두는 걸 마치 불량하라든지 잘못된 사람을 봤지만, 요즘은 얼마든지 자신의 어떤 창의성을 위해서, 가치를 위해서 학교를 그만두고 더 좋은 사람이 되기도 하고, 더 뛰어난 무엇이 되기도 하죠? 그렇잖아요? 대표적으로 우리 학교 때려치고 잘된 사람 많잖아. 빌 게이츠 때려쳤죠. 마크 주크버그 때려쳤죠. 괜찮은 사람들은 웬만하면 학교 다 때려쳤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렇게 변했을 때, 어쩌면 더 나은, 예전에는 이것이 안 좋았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더 좋아질 수도 있어요. 오히려 훨씬 더 좋아졌다고. 그러면
가치의 윤리의 이정표가 옛날에는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이렇게 바뀌는 것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사회적 바람이 이렇게 막 흘러오는데 이게 이렇게 변하는 게 당연히 변화해야 되지 않나요? 언제까지 이렇게 그대로 지키고 있어요? 무조건? 보통 이렇게 지키는 게 맞나? 가야 되지 않을까? 새로운 무엇으로? 오랜만에 딴 거 찍어볼까? 이런 거?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예쁘게? 좋은 거 많잖아, 여기. 예. 이런 것도 있네? 이런 거. 여기 얘는 뭐 있어요, 여기. 여기 있으면. 뭐 이런 거. 그렇지. 그렇잖아? 저기 이거 보니까 장난다. 지금 내 영상에 누가 자꾸 역다봉 싫어요 막 누르고 튀키고 있는 애가 하나 있는데 도대체 이거 누군지 모르겠네. 너무하잖아. 쌤이 이렇게 열심히 만드는데 막 싫어요 막 놓고 막 도망가고 싫으면 뭐가 싫은지 댓글로 적으라니까 적지도 않고 안 되겠어 사람들이. 말이야. 네, 갑자기 심심해져가지고 여러가지 방송 기능을 사용해봤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그럼 다시 이야기를 갈게요. 윤리적 상대주의와 절대주의 중에 뭐가 더 옳을까? 답을 말하기가 곤란합니다. 곤란해요. 그쵸? 답을 말하기 굉장히 곤란한데 그러나 글쎄 어떤 면에서는 반드시 이러한 절대주의를 지켜야 될 게 있다고 저는 생각은 해요. 대표적으로 생명이라든지 혹은 때로는 어떤 국가 간이라든지 제가 뒤에 국가 간이 좀 투출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민족 어떤 개념들도 굉장히 중요한 반드시 지켜야 된다기보다는 그 개념도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크게 중요하게 고려해야 된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는 않습니다. 반면 윤리적 상대주의를 포기하냐 너무 아쉽죠.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다문화 어떤 형태로 넘어가고 그리고 기존까지 생각해 보지 못했던 복지적 이슈 어떤 국제관계 그 다음에 지금과 같은 어떤 질병의 창궐 이런 것에 대한 복잡한 사회에서 계속적인 어떤 윤리의 어떤 절대성을 지킬 수 있을까? 그것도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은 해요. 그러니 우리가 어느 정도 면에서 선택적으로 어떤 걸 취하고 때로는 어떤 선택적으로 어떤 것을 과감하게 포기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좀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신지 잘 모르겠네요. 저의 생각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우리의 합리적 선택이다 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합리적 선택. 어떤 것을 항상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보다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지식, 용기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많이 듭니다. 자, 뒷부분은 이 이야기를 좀 제가 좀 자세히 좀 적어놨어요. 적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상대주의, 절대주의 이런 것들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정리해 놓은 거니까 보시면 좋겠고, 자, 아까 다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리라는 것이 굉장히 조금 복잡하고 미묘하고 때로는 사람을 되게 힘들게 만들어요. 자, 갈등이라는 게 발생하죠. 아까 제가 잠시 그려드렸던 것처럼 1과 0이 발생하는 이 상황에서 이게 하나만 있으면 좋은데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첫 번째 어떤 일을 선택해야 되냐, 때로는 어떤 0을 할 수 없이 선택을 해야 되냐라는 고통이 있고, 이 두 가지가 곱해지는 상황에서 1과 0이 만나서 0을 만날 때와 그죠? 1과 1이 만나서 1, 0을 만날 때 우리는 또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이 좀 고민이죠. 예.
고민이에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있죠. 보시면 알겠지만 두 가지 이상의 의무 가치 원칙이 모순되거나 충돌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예,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좀 볼까? 보통 이런 윤리적 갈등 상황 크게 5가지 정도 영역에서 발생된다고 합니다. 5가지 영역. 가치가 충돌하거나, 의무가 상충하거나, 결과가 모호하거나, 클라이언트 체계가 다양하거나, 능력이 어떤 권력이 여기서 말하는 불균형은 CT와 클라이언트와 워커의 어떤 불균형성 이야기예요. 자, 넘어가 볼까? 자, 이렇게 쭉 제가 여러가지 교과서나 이런 거 보면서 좀 정리를 했어요. 자, 가치 충돌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이상의 대립되어 있는 가치, 경쟁 가치가 발생했을 때 뭐를 먼저 우선을 해야 될까?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 가치나 어떤 생활보호 가치가 대립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클라이언트가 그냥 뭔가를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싶지 않고 빨리 내 삶을 종결하거나 그냥 이렇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이분 죽을 거야. 혹은 진짜 아프실 거라고요. 이때 결정권이 우선돼야 되냐? 아니면 그 뭐 할머니 할아버지를 어떻게든 막 끌고 와서 이렇게 치료를 해야 되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 충돌 상충이 돼버리죠. 예. 죄송하지만 이 답은 없어요, 사실. 그리고 법적으로 말을 했을 때 진짜 클라이언트가 안 가고 싶은 걸 기관의 워커가 강제적으로 하는 방법도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일종의 어떤 멘탈 프로블럼이 아닌 이상은요. 그냥 본인이 어떤 신체적 건강을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특정 병, 예를 들어 암이라고 칩시다. 내가 암이 있는데 치료 받아야 사는데 나 치료 받기 싫다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런 것들. 또 의무의 상충도 일어나요. 기관의 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워커에 대한, 클라이언트에 대한 의무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복지기관, 뭐 다른 뭐 기업이라든지 지자체가 지원을 해주는데 그런 시설을 만들려고 하는데 워커 입장에서 CT의 관점에서 보면 이 시설을 우리 지역에 만들면 안 돼. 근데 이 기관들이나 지자체가 우리 기관에 엄청난 도움을 줘요. 그럼 우리는 도대체 누굴 편을 들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 그죠? 뭐 이런 일이 발생을 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가 굉장히 다양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잖아. 어떤 누군가가 기간에 한 1,000,000원을 이렇게 주면서 좋은 일에 쓰세요 했어요. 그럼 1,000,000원을 좋은 일에 써야 되겠다 했는데 갑자기 노인 영역에서 1,000,000원이 필요하고 아동 영역에서 1,000,000원 필요하고 뭐 다문화 영역에서 1,000,000원 필요하고 뭐 여성 영역에 1,000,000원 필요해요. 그러면 뭐 250씩 나눠주면 될까? 근데 이 전부 다 1,000,000원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반드시 한 명을 설정해야 돼. 그건 누굴 설정하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이 이러한 클라이언트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리고 결과의 모호성도 해요. 이게 분명히 이거를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이게 진짜 과연 옳은 일인지 안 옳은 일인지 결과적으로 모르겠다는 거. 대표적으로 어떤 입양 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아이를 키울 수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입양을 보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좀 입양을 보낸다고 정말 이게 이 아이한테 좋은 일일까? 그런 것들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워커와 클라이언트 관계는 언제나 워커가 힘이 대부분 세죠. 물론 아닌 경우도 종종 일어나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워커가 어떤 자기결정을 못해서 그냥 클라이언트가 자기결정을 못해서 워커한테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자기결정권을 포기하거나 아예 의존해버리는 거야. 근데 이럴 때 사실 워커 입장에서도 두렵기도 하고 이게 진짜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은 생각도 들잖아요. 예. 왜냐면 이게 내가 결정해야 되는 게 아니라 클라이언트가 해야 되는데 클라이언트가 힘이 없다 보니까 자꾸 자기한테 결정권을 이렇게 맡겨버리는 거야. 이런 경우도 발생하죠. 네, 그런 경우도. 또 보면 가치와 윤리의 어떤 쟁점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좀 다른 영역인데 예를 들어서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이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보통 워커는 클라이언트한테 자기 생각을
이렇게 제시를 할 수 있어요. 이러이러한 옵션이 있다, 이런 선택권이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걸 하세요, 해야 돼요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딱 보니까 이게 클라이언트가 이 방향으로 가면 열애하면 무조건 이상해지는 거야. 이때 그러면 내가 클라이언트의 그 권한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당뇨가 있으신데 분명히 운동하셔고 식이 조절하셔야 되는데 계속 막 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뭐 자기 결정권이 있으니까 드시고 싶죠. 근데 이거 드시자마자 이게 분명히 혈당 쇼크 와가지고 쓰러지실 가능성이 한 9割넘어요. 의사도 그렇게 말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때 여전히 클라이언트 자기 결정권을 지켜주는 게 바람직한가? 이런 쟁점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죠? 또 다른 뭐 비밀 보장. 클라이언트는 자기의 어떤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A라는 클라이언트의 비밀 보장을 위해서 이 보장해주면 B나 C 혹은 D 기관이 위험해질 수 있거나 할 때는 이 비밀 보장을 지켜줘야 되나? 되게 중대할 때는 안 지켜도 돼요. 예를 들어서 딱 봤을 때 노인이나 아동이 학대당할 가능성이 있다. 절대로 그 비밀 보장을 지켜줄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신고해야 돼요. 워커의 어떤 의무입니다. 아동과 노인이 학대 징후가 있으면 반드시 보고를 해야 돼요. 이거 보고하지 않으면 라이센스 박탈당합니다. 이거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 큰 문제가 아닌데 이게 생각해보면 아주 미묘한 경우도 많아요. 도대체 이게 비밀 보장을 해드려야 되나 안 해드려야 되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워커는 클라이언트에게 진실을 말할 필요가 있지만 사실은 어떤 걸 말해주면 클라이언트한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간간히 발생을 합니다. 그럼 이때 과연 내가 진실을 지키는 게 옳은 건가? 라는 생각들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의료 같은 경우에 어떤 뭐 시한부 어떤 삶 남은 거라든지 혹은 이러한 치료를 꼭 해야 되는데 이 치료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거나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워커가 알게 되었을 때 이런 것을 과연 클라이언트한테 다 100% 진실을 이야기를 해야 되나? 라는 딜레마적 상황도 빠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동료가 어떤 기관에 뭔가 좀 해를 끼치거나 아니면 다른 기관과 어떤 게 되었을 때 내가 이 이야기를 해야 될까? 기관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대표적으로 정말 해를 끼친다면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런 경우 생각해봐. 이거는 진짜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내가 A라는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데 내 옆에 동료가 이번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게 되었어요. 프로그램을 해서 막 클라이언트랑 관계를 맺고 해서 이게 되게 초반이니까 되게 중요하죠. 흔히 말 세팅 단계니까. 근데 내가 어떻게 알게 돼서 이 동료가 다른 기관에 지금 이직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직을 할지 안 할지는 몰라. 근데 이직을 준비하고 있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내 슈퍼바이저나 관장이나 기관장한테 말을 해야 되나? 갈지 안 갈지도 몰라. 갈지 안 갈지 아직 모르는 상황인데 가게 되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 A가 뭔가 지금 엉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시 지체될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확실히 몰라요. 갈지 안 갈지. 이 이야기를 기관에서 하는 게 맞나 안 맞나. 이런 거는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딜레마죠. 말했다가 얘가 안 가게 되면 그냥 이 사람이 그냥 제가 한번 알아봤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돼? 그쵸? 뭐 이런 일이 심심찮게도 기관에서는 얼마든지 발생합니다. 특히 사회복지기관에는 이직률이 굉장히 높은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기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일은 꽤나 많이 발생을 하게 되죠. 이랬을 때 이 사람 이름을 내가 영어로 뭐더라 이걸 어떻게 발음하더라. 이게 영어식 이름이 아니라서 로웬버그 같아요. 로웬버그 돌고프 같긴 한데 로웬버그 돌고프라고 하죠. 이런 원칙을 정했습니다. 이런 일이 윤리적 갈등 딜레마가 발생했을 때 이런 원칙들 이렇게 갈수록 중요한 원칙이에요.
이렇게 갈수록 중요합니다. 즉 1원칙이 가장 중요해요. 그 모든 것보다 생명원칙, 그 다음에 평등과 불평등의 원칙.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평등한 것은 평등한 것대로, 불평등한 것은 불평한 대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동등한 것은 동등한 것을 대하면 되는데 동등하지 않은 면이 있고 그것이 문제가 일어날 때는 다르게 불평등하게 대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장애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어떤 장애가 어떤 뭐 특정 신체 장애가 있을 때 그 신체 장애가 취업이라든지 학업에 어떤 문제를 일으킨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똑같이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훨씬 더 많은 배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어떤 자유의 원칙, 당연히 자유를 존중하되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에서는 이 자유의 원칙은 언제든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 손실의 원칙, 가급적이면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없는 걸 선택해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손실을 선택해야 될 가능성이 있다면 언제나 최소화의 손실 혹은 쉽게 회복될 수 있는 걸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들이에요. 최선의 알고 최악과 최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삶의 질을 높이고 사생활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진실성과 개방의 원칙 같은 거. 이게 다 됐을 때는 이걸 말하지만 이게 안 됐을 때는 이 나머지 모든 6것, 이게 안 됐을 때 첫 번째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 모든 6가지 원칙을 포기해도 좋다는 겁니다. 생명을 지킬 수 있다면 나머지 원칙들은 무시해도 된다는 게 로젠버그의 기본 생각이에요. 아시겠죠? 자, 윤리강령. 그래서 윤리강령들은 이 앞에서 이제 원칙이 있었고 중고의 틀이 있었고 이것을 지침 삼는 윤리강령들이 이제 존재를 합니다. 윤리강령. 이 뒷부분 나오겠지만 과연 사회복지기관에서 워커가 일을 할 때 어떠한 윤리강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윤리강령이라는 것은 일종의 사회복지직이 사회복지기관이 사회복지체계 범주가 만들어낸 일종의 법 같은 거로 생각하시면 좀 편해요. 여러분 법제론 많이 배우셨지만 이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편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어떤 법이냐? 이 윤리를 컨트롤하는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법은 아니지만, 중요한 건 법은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이해하기 좀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중요한 것들은 이런 게임이에요. 이게 강령이 있어야지 클라이언트도 보호하고 워커도 보호합니다. 보호하고 그 다음에 워커가 이 강령을 보면서 스스로를 컨트롤하는 거죠. 이 강령을 통해서 내가 이 강령이 있으니까 우리 그렇잖아. 어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음주운전 하지 말라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내가 음주운전 하지 말아야지라고 일종의 컨트롤 하잖아요. 이걸 보통 조금 유식한 말로 자기 규제라고 해요. 자기 규제. 자기 규제의 기능이라고 합니다. 자기 규제. 자기 규제라는 것이 어떤 행동 기준, 원칙 같은 걸 정해놓고 전문가 스스로가 이것을 벗어나지 않도록 자기 스스로 조절하는 것을 자기 규제를 하는데, 이 윤리 강령이 있음으로써 전문가가 그 직종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 규제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 시간에 이야기했을 때 사회복지직이 전문직이냐 안 전문직이냐를 했을 때 저자 이름이 뭐였지? 플렉스죠. 플렉스너가 우리 그때 지난 시간인가 플렉스너가 그랬잖아. 사회복지직의 전문성을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윤리 강령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법령 체계, 윤리를 컨트롤할 수 있는 체계가 없기 때문에 전문직이 아니라고 그때 그랬잖아요. 그게 이 말이에요. 이런 게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 스스로가 자기 규제를 컨트롤할 수 없는데 왜 전문직이라고 부르냐라는 이야기 아시겠으면 좋겠어요. 자, 넘어가면 우리나라 사회복지 윤리 강령 체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나라별로 사회복지 윤리 강령 체계가 다 나눠져 있는데 우리나라 윤리 강령 체계는 이렇게 되어 있고, 제정을 82년도에 했어요. 그러니까 초안 제정은 한 73년도인가 좀 했는데 윤리 강령을 이렇게 제정하고 이게 반포라고 하나? 뭐 윤리강령을 발표한 게 이제 82년도고, 뭐 연차별로 보면 뭐 88, 92, 뭐 2000 몇 년도에 이게 1차, 2차, 뭐 2차, 3차 뭐 이렇게 개정을 합니다만은 흔히 말해서 1차 가장 중요한 게 이제 82년도에 윤리강령을 이렇게 제정했고, 그리고 우리나라 그 윤리 기준을 보면 크게 이
6개죠. 6개 차원으로 나눠져 있고 1, 2, 3차원은 다시 1차원은 3개, 2차원 2개, 3차원은 뭐 항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제가 이렇게 다 적어놨거든요. 뭐 이렇게 나와있고 여러분들 한번 보시라고 자, 딱 붙여놨으니까 간단한 내용만 쭉 훑고서 이제 조금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나라 윤리강령 체계가 요렇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 게 뭐냐면 그 전문가의 어떤 자세 같은 것들이에요. 전문가 자세 같은 건데 사회복지사가 어떤 전문가로서의 클라이언트를 어떤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성별이든 종교든 연령이든 국적이든 신체의 어떤 특성이든 그 어떤 것에 관련해서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 차별되지 않고 공정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런 것들이 있고 전문가의 것도 가치 훼손을 하면 안 된다는 것들. 그리고 전문가로서 끊임없이 자기 개발 해야 되는 거죠. 여기 보면 어떤 연구라든지 어떤 교육 같은 거를 참여해야 되고, 그렇게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하잖아요. 보수교육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 두 번째 영역이 있어요. 사회복지사는 전문성 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 연구 관련돼서 그 비밀 보장 원칙 같은 거 할 때 우리 클라이언트의 정보 같은 거를 습득을 해서 연구를 많이 하잖아요. 이때 고지된 동의 같은 개념이 있어요. 이게 고지된 동의가 뭐냐면, 어떤 정보를 얻을 때 선생님한테 이러이러한 것을 대해서 이만큼 연구를 하겠으니 이 정보를 이만큼 주십시오, 허락해 주십시오 라는, 이게 고지된 동의예요. 제가 제 연구할 때도 보면 IRB, 그러니까 생명윤리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통과해서 연구를 진행을 합니다. 그걸 하지 않고서 연구를 하는 것 자체는 다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연구가 어떤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예를 들어서 동물도 요즘 많은데, 예를 들어 물질, 이렇게 암석이라든지 바닷물 이런 거, 물고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연구들은 사실 IRB 대상이 아닌데, 인간을 대상으로 한 거, 그게 설문지가 되었든 인터뷰가 되었든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연구는 이 생명윤리위원회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예전에 조국 장관의 따님이 쓰셨던 그 논문이 문제되는 첫 번째 가장 궁극적 문제가 이 IRB를 하지도 않는 연구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었죠. 당연히 그 논문 자체는 통과도 안 되고 다 폐지가 됐겠죠. 지금쯤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회복지 관련된 연구를 할 때 1번은 그 연구의 어떤 걸 다 떠나서 이것이 생명윤리위원회에서 허락을 받냐 안 받냐, 즉 고지된 동의를 통해서 클라이언트에게 충분히 허락을 받았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경제적 이득에 대한 태도. 그러니까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클라이언트의 지불 능력에 대한 얘기인데, 클라이언트가 돈을 많다고 해서 잘해주고 돈이 없다고 못해주고 이런 걸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지불, 그러니까 기관에서 정한 서비스를 받을 때도 누구한테는 더 받고 덜 받고 하지 않는다는 거, 이런 것들의 이야기고, 당연히 클라이언트 관계에서는 권익 옹호 같은 거를 해야 되고, 존중해야 되고, 비밀 보장해야 되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이렇게 성관계에 대한 얘기도 있어요. 클라이언트랑은 어떠한 관계에서도 성관계를 맺으면 안 되고, 근데 이거는 항상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내가 클라이언트의 관계가 종료되고 나서 이 사람과 나의 관계가 끝나고 나서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내가 이 클라이언트 상황에서의 파워 관계, 그러니까 내가 항상 이 사람보다 높은 관계에 있을 때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동료의 관계도 어떤 이런 게 있어요. 그 법에 보면, 강령에 보면 적법한 논의 없이, 그러니까 복지사가 서로가 적법한 논의 없이 다른 기관의 클라이언트와는 전문적 관계를 맺어서 안 된다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클라이언트와의 관계에서 A라는 워커와 B 클라이언트의 관계가 있었는데, 그게 어떤 적법한 절차에 우리가 레퍼한다거나 아니면 연계하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다른 워커랑 클라이언트가 연결을 시켜주면 안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나머지 동료 슈퍼바이저는 다 아시는 내용이나 이런 내용이고, 전반적인 내용에 어려운 부분은 없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쭉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내용을 내서 한번 좀 했으면 좋겠고,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까지가
요 수업 전반적인 내용이고, 다시 한번 정리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 영역에서는 가치와 윤리가 함께 존재하고 있고, 가치라는 것은 인간의 선호고 어떠한 좋고 이런 선호적 관계에 대한 이야기라면, 윤리라는 것은 옳고 그름에 대한 관계, 1과 0에 대한 관계라고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런 윤리라는 것은 한편으로 상대주의와 절대주의에 따라서 이 개념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고정된다 라는 관념. 그리고 윤리라는 것은 때로는 갈등 상황이 있는데, 이 갈등 상황이 이런 5가지 갈등 상황이 있고, 어떤 윤리와 가치가 함께 가치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또한 대여섯 가지 정도의 상황이 또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가치 윤리의 어떤 갈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이러한 어떤, 이거 말고도 다른 원칙도 있습니다만은 시험이 많이 나오는 게 이 로엔버그의 어떤 7가지 원칙, 1원칙이 가장 우선이다, 그 다음에 2원칙, 이렇게 할라키, 위계가 있는 이 원칙을 가장 중요시 생각하고, 윤리 강령 이야기, 우리나라 윤리 강령이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도까지만 아시면 전반적인 내용은 얼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죄송해요, 쓰는 거 있어가지고 이거 좀 볼까 해요. 첫 시작할 때 그 수업 관련된, 과제 관련된 내용이라서 과제를 어떻게 진행할까에 대한 좀 고민이 있어요. 지금 제가 잠시 이제 여러분들하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하면 좀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됐을 때는 다 개인 과제입니다. 개인 과제로 진행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개인 과제란 말은 팀원과는 어떤 상호 인터랙션 자체가 필요 없는, 팀원과는 인터랙션이 필요 없이 그냥 본인 스스로 이렇게 과제를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보면 관계 형성, 그 다음에 어세스먼트, 사정이죠. 어세스먼트, 그 다음에 개입, 평가까지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수업에도 영상에도 잠시 말했나? 평가는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 평가 영역은 다른 수업에서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도 그렇고 실험 설계 같은 제가 하는 수업에서 이 평가 영역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이 평가 영역은 실기론에서는 제가 이렇게 굳이 안 할 생각입니다. 예전에는 한번 평가도 해봤는데 썩 그렇게 영상에 담기에 좀 곤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평가 영역은 하지 않을 생각이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이제 관계, 사정, 개입 중 A가 됐든 B가 되든 C가 되든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첫 번째, 여기까지 똑같은데 그럼 그런 생각 하잖아.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찍어야 될까? 어떻게 찍어야지 혼자 찍을 수 있을까? 이전 같았으면 이러한 흔히 말해서 스토리텔링을 하잖아요. 어떤 상황을 만들어내고 그 상황 속에서 이걸 하든 이걸 해서 이렇게 흔히 이런 식으로 만들죠. 이렇게 관계 하나, 개입 1, 죄송해요. 다시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이렇게 했다고. 주로 관계 1, 사정 1, 사정 2, 그 다음에 개입 1,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관계 하나, 사정 하나, 개입 1, 개입 2,
뭐 이런 류의 틀로 여러분들이 짰어요. 이전까지 이제 여러분들 친구들 이제 선배들 했던 거 보면 뭐 이런 식으로 막 짜가지고 뭐 이렇게 왔습니다.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오거나 뭐 좀 다르게 하기도 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때 그 기본 백그라운드가 뭐였냐면 하나의 상황이었어요. 하나의 상황을 주고 이 상황을 주고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흘러가거나 이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흘러가거나 그래서 이걸 팀플로 했기 때문에 이때는 아무 문제가 사실은 좀 없었죠. 근데 지금 여러분 혼자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되지가 않아요. 왜냐면 뭐 만나야지 이렇게 하지. 이거 상황을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좀 뜬금이 없잖아요. 그러니 제가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건 뭐냐면 제가 인위적으로 상황 한 3개에서 5개를 줄 예정이에요. 제가 이 상황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A4G 뭐 해가지고 이 클라이언트 누구누구의 이러이러이러이러한 상황이라서 그런 것을 한 3명 아니 모르겠어요. 많으면 5명까지 제가 이렇게 줄 거고 여러분은 이 3명에서 5명 중 뭐 A, B, C, D, E가 있다면 이 중에 한 명을 고르시는 거예요. 그냥 이 중에 한 명을 고르셔서 이 한 명의 관계를 하든 이 한 명이 개입을 하든 이 한 명의 사정을 하든 여러분은 이 중에 하나를 고르시게 될 겁니다. 즉 누구는 이걸 뭐 만약에 관계를 1로 하고 사정을 2로 하고 개입을 3으로 한다면 A 3이 되든 B 2가 되든 D 1이 되든 E 3이 되든 하나를 설정을 하시고 이 설정한 여기에다가 당연히 뭐가 붙겠죠? 뭐 체계 이론이 붙든 뭐 정신역동이를 쓰든 이론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제가 상황을 줄 거고 만약에 A에서부터 E까지 준다면 상황을 줄 거고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하나 1, 2, 3 3인 게 관계 사정 개입인데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겠죠. 그러면 C2야. C2가 뭘까요? C 상황에 사정을 한다는 뜻이에요. 여기다가 우리 아마 다음 시간부터 이론을 할 거예요. 이론 제가 아마 한 5개 정도를 할 건데 이 5개 정도의 이론을 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라고 하자. 여기다 하나 붙여요. 그러면 디귿. 그럼 C2 디귿을 영상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것을 영상으로 만들고 이 영상을 유튜브에 띄워서 주소를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걸로 보겠죠. 이렇게 과제를 할 예정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마 이거 이론을 끝나고 나서 아마 5주차인가 6주차에 상황별 A, B, C, D, E를 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상황 중에 마음에 드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어떤 소환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노인님께서 소환 어르신께서 뭐 암이 걸렸고 가족이 없고 이런 상황에서 어떤 문제를 겪고 있다. 그래서 이 어르신께서 이 문제가 있고 이 사람이 어떤 히스토리가 있고 뭐가 있는데 현재 이러한 도움이 필요한 것 같고 혹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잘 모르겠다. 당신이 워커라면 어떻게 하겠냐. 뭐 이런 상황이 줄 수 있고 아니면 영수라는 학생이 지금 학과에서 따돌림 받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고 뭐 이렇게 제가 이벤트를 줄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 이벤트 중에서 난 이한테 누구로서 예를 들어서 뭐 친구로서 워커로서 학교 선생님으로서 관계를 하겠다. 혹은 사정을 하겠다. 이런 프로그램 개입을 하겠다. 이러한 이론에 기반해서 이러한 류의 과제가 나올 겁니다. 한 시간은 아직 모르겠어요. 그때처럼 한 5분 정도로 할지 한 조금 늘려서 7분 정도로 할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마 5분에서 7분 정도 사이라고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툴로 제가 드릴 테니 여러분의 과제를 이렇게 주면 사실상 차이 나는 것은 그룹을 해서 상황을 만든다는 것 빼고는 얼추 비슷할 거예요.
예, 물론 팀플 해가지고 상황을 만들고 옹기종기하기는 훨씬 재밌겠지만, 근데 이렇게 하는 그래도 지금은 뭐 별 도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런 제가 상황을 만들고 하는 것을 자세히 보시고 과제를 진행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좀 모르시는 부분 있으면 차차 더 이야기를 나누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카톡에 오픈톡에다가 궁금한 점 대해서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이 정도까지 하고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시기를. 안녕.